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호간에 격려 박수 한번 칠게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원 성취하시고, 2023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소원 성취하시고, 다 잘 될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하시면 다 원하시는 자격증 다 받아서 가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만, 복습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 저는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수업을 11월 달부터 사실은 수업을 했었어요. 11월 달부터 11월, 12월 저하고 같이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과정입니다.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수업 진도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예. 날씨 많이 춥죠? 오시는데 괜찮았어요? 추워가지고. 제가 다음 주 수업 못 올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이 겨울을 잘 나야 되는데, 이 겨울에요. 저 돌연사가 많습니다. 겨울에. 혈압, 혹시 혈압, 이렇게 좀, 제가 좀 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운데 갑자기 나오면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진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목숨을 유지하자. 여기에 이제 최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 달 겨울을 잘 보내고 이제 3월 달 봄이 오면 그때부터 아마 우리가 이제 열심히 더 활동을 하고 저 여름에 또 무지 강하거든요. 여름에 7, 8월 달 그때 가서 거의 시험에 100%까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여름에 무지 강하거든요.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이제 복습하시고 시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겨울은 잘 나야 됩니다. 혈압 있으면 좀 조심하시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자, 우리가요,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기초 과정이 있었거든요. 요 기초 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개념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 2월 달 과정이 지금 과정이거든요. 요 1, 2월 달에는 이제 기본 과정이다 해서,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요, 거기에 살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 가시면 요약집이 나옵니다. 요약집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는데 요약집 과정에서 이론들을요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합니다. 이론을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심화된 내용까지를 세부적인 살까지 다 붙여요. 이제 말이 요약집이지 보기에 좋도록 정리한 것이지 내용은 사실은 좀 심화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약집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9월달,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래서 3, 4월 이렇게 하고 5, 6월 달에 요약집을 또 봅니다. 또 보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하면 기출문제집이 들어갑니다. 기출문제집. 기출에서요. 시험 문제가 보통은 과목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은 7, 80% 정도가 기출에서 그대로 나오거나 순서 바꿔 나오거나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1번 지문은 5번 가고 5번 지문은 3번 가고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 하게 되면 다음 회차는 틀린 것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유효다 하게 되면 다음 회차에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순서 바꾸고 OX를 바꿔서 나와요. 근데 그러한 스타일이 7, 80%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잘 보시면 과목별로 7, 80% 정도 되니까 우리가 몇 점 맞으면 합격돼요? 60점 합격돼요. 그럼 기출 문제만 열심히 잘하셔도 합격 수준은 넘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만 이제 복습을 잘 안 하시면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출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다 완성된다. 시험 수준까지는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7, 8월 달에 가시면 요약집을 또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면 예상 문제집이 있습니다. 예상 문제집. 여기에서는 기본 기출 스타일에다가 응용 스타일이 들어가요. 응용 스타일이 들어가니까요. 시험 문제가 변형되어서 한 20, 30%가 변형되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웬만큼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뭐 하죠? 9월 달, 10월 달에는 파이널 과정입니다. 파이널. 마지막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에서는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40문제를 실전으로 보셔요. 40문제 시간 정해서 실전으로 푸시고 답안지를 제출하시고 채점을 해서 성적 순으로 실명으로 복도에다가 이름을 쫙 붙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수업을 아무도 안 들어오셔.
그래서 성적은 붙는데 다만 익명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이 쭉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실전에서 실제로 알고 계신 내용들을 점수로 연결하는 연습을 계속해요. 여기는 진도가 없어요. 여기는 전범위입니다. 전범위를 가지고 6주 정도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40문제 푸시고 해설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론 총정리가 들어갑니다. 이론 총정리. 그래서 이론 총정리 프린트로 보통 하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물론 교재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 정리 쫙 해서 이론 보고 확인하고, 이론 보고 확인하고, 채점하고, 정리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9, 10월 달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시험이 언제죠?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거든요. 28일인가요? 이때 가서 이제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합격하시면 11월 달 말까지 자격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이 자격증 가지고 이제 12월 달 가셔가지고 사무소 오픈하시면 됩니다. 사무소 개설 오픈해서 구청 가서 등록하시고 부동산 중개를 이제 오브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면 보통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금 바로 나가셔도, 필드 나가셔도 수입이 많이 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경기 안 좋을 때는 뭐 하느냐?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자격증을 따두셨다가 그다음에 경기 좋아집니다. 내년 지나고 아마 경기 다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죠. 내년 후반기, 빠르면 중반기,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반 중반 치고 바닥 치고 올라갈 때 우리들은 뭐 한다?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보통은 이제 경기 좋을 때 부동산 사무소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보고, 나도 자격증 따서 중개업 해야 되겠다. 한 달에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 이거. 몇 천만 원 그냥 벌더라, 이거. 계약서 한 장 써주고 몇 천만 원 그냥 받더라. 한 달에 수억 버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나도 자격증을 따서 사무소 오픈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고 보통 경기 좋을 때 그걸 보고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시험이 한 1년 걸리잖아요. 자기 자격증을 따고 자기 오픈할 때는 불경기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면 불경기 때는 자격증 따두시고 경기 좋을 때는 수익을 창출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따기 딱 좋을 때입니다. 지금요. 지금을 딱 따기 좋을 때고 2023년은 행운의 해입니다. 워낙 좋은 해예요. 2023 개묘일을 하죠. 워낙 좋은 해니까 소원천지가 다 되는 해니까 이때 남들 자격증 딸 때 같이 자격증 따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요 메가랜드가 제일 좋아요. 학원이. 그래요. 그래서 원장님도 좋으시고 우리 노량진에서 꼭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죠? 친구도 조금 적게 만나고 1년 동안은 취미 생활도 조금 줄이시고 그래서 공부에 이제 복습 위주로 복습만은 놓치지 말자. 예습은 못하더라도 복습은 꼭 꾸준히 하자. 이렇게 해서 이 기본 생각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 합격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11월, 12월 과정을 제가요, 듣지를 못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데요. 불안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일단은 1, 2월 과정을 열심히 따라오십니다. 따라오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11월, 12월 강의를 동영상이 이미 다 촬영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시간 나시는 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참고해서 보충하시면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시라도 아주 기본 개념인데 수업 시간에 생략하고 넘어가는 부분들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다 아시겠다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본인은 이 강의를 못 들었다 하게 되면 그죠? 복습이 끝나는 대로 요거 보충하시면 돼요. 보충해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러시면 되고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 과정을 꼭 들어야 됩니까? 듣고 와야 됩니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듣고 오셔야 돼요. 기본 개념은 듣고 오셔야 되는데 요걸 들으시고 여기에서 한 50점 정도는 받는, 그러니까 50점 정도는
실전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내용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한 60점 정도, 그다음 3, 4월에 7점 정도, 5, 6월 달에 8점 정도, 9, 10월 가면 90점 이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마다 10점씩 추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계별 학습 속에서 5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본 내용은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면서 이제 살들 좀 붙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본 개념이 혹시라도 수업 시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보충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보충해서 하시면 되고 나 그것도 귀찮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체크만 해뒀다가 3, 4월 과정에서 또 한다 안 한다? 합니다. 3, 4월 과정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3, 4월에서 보충하시면 되고 3, 4월에서도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하셨다가 5, 6월 달에 또 보충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계속 보충되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그냥 모르는 부분 이해 안 되는 거 체크만 하셨다가 다음 순환에 보충하셔도 되고 또는 저는 성격상 모르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격이 깐깐하거든요. 완벽주의거든요. 하시면 예전 강의를 꼭 들으시고 참고해서 보충하시고 아니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혹시라도 불안하다 그러면 보충해서 개인적으로 살짝 들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은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 얘기를 좀 할게요. 1차 과목 있고 2차 과목 있잖아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나 1차, 2차가 뭔지 모르는데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옆 사람이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 2차 과목 있는데 민법 학개론, 그다음에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인데 2차 과목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요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요 과목이에요. 요 과목에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고득점이 나오셔야 돼요. 고득점이. 다시 말씀드리면 2차 과목에서 그 어렵다는 공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이 좀 어렵대요. 등기 포함해서 지적까지 해서 공시법이 있고요. 또 부동산 세법이 있고 또 우리 과목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중개 실무 과목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줄여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과목이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참고로 저는 14회 때부터 이제 강의를 했어요. 우리 같이 보실 시험이 34회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역사를 제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90점 정도는 제가 충분히 맞게 해드립니다. 90점 정도는. 그래요. 거짓말 같죠? 90점 맞는다는 게. 거짓말 같으니까 제가 증거 자료로 뭐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과목에서 한 90점 정도 받아요. 받으시면 공법에서 몇 점 맞으면 됩니까? 하면 4점 맞으시면 됩니다. 평균이 6점 이상 되면 합격이 되니까 공법에서 4점 맞으시고 그 다음에 공시세법에서 몇 점 맞으시면 돼요? 50점 맞으시면 50점. 그럼 90에다 180 나와요. 180 나누기 세 과목 하게 되면 60 나옵니다. 그러면 공법 4점 맞을 수 있습니까? 맞을 수 있어요. 40점도 못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시세법 50점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목만 90점 정도를 깔아주시면 나머지 과목에서는 그죠? 4, 50점 맞아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 공법도 워낙 메가랜드 우리 회사 자체에 강사들이 완전 최고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공법도 수업만 들으시면 60점 나오실 거예요. 나는 40점을 목표로 했는데 공법 시험 봤더니 실전에 60점 나와요. 큰일 났네. 목표 달성 못했네 이거. 나 40점 맞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기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공시세법도 몇 점 나오냐? 7점 나옵니다. 이것도요. 그래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90점 아니더라도 사실 합격되는데 또 중개사법은 또 90점. 아무리 실수해도 80점에서 90점 사이에서는 점수 나오거든요. 그럼 2차는 넉넉하게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요 세 과목 중에서 요 과목에서 고득점이 가능하고 고득점을 하시면 2차는 수월하게 합격을 하신다. 요 개념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 과목에서 또 고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8, 9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내용 자체가
공법이나 공인세법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접근하기 쉬우니까 요 과목에서 꼭 90점 맞는다 생각 갖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자료에서요. 자, 오늘 자료에서 요것은 뭐냐 하면 2022년 제33회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잖아요. 작년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일치하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요 자료가 전 과목 다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교수님별로 과목별로 다 뜰 거예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다 뜰 거예요. 그걸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거의 다 수업 시간에 다 맞춥니다.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제 우리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1번 문제 용어 정의요. 용어 정의 늘 하던 거 오늘 또 할 거예요. 용어 정의 늘 하던 거. 이 빨간색은 일치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이제 쭉 한번 가보면 자, 너무 많이 갔네. 쭉 가지 말고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진짜로 쭉 가버렸네. 자, 진짜 쭉 가버렸네. 자, 1번은 맨 앞에가 이제 용어 정의거든요. 자, 용어 정의인데 용어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하는 것이고 원래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작년에 워낙 한 문제를 통으로 줬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지문 두세 개 정도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자, 용어 정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백선입니다. 백선. 요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요 백선이에요. 백선. 요 백선이 뭐냐 하면 나중에요. 우리가 9, 10월 달에 가시면 핵심 이론 총정리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40문제 동영으로 푸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백선이 들어가요. 백선. 쪽집게 백선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요 백선 쪽집기하고 이론 총정리 요 두 개에서 이제 따온 거예요. 두 개에서. 그래서 마지막 9, 10월 과정에서 두 달 과정에서 시험에 이제 어느 정도 적중시키느냐 그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9, 10월 달이 되시려면 기본적으로 1월 달부터 차근차근 되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럼 9, 10월 달 두 달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 바탕 없이 9, 10월 과정을 바로 들어가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예전에 서울대 법대에 본고사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야, 이 문제만 풀면 다 맞춘다. 이 문제만 풀면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다 하면 초등학생이 그걸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정규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하셔야지 그 내용이 이해되고 그 문제가 효력도 발생을 하고 문제가 또 효과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백선이라고 이제 나중에 쪽집게를 하거든요. 이제 쪽집게 백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총정리 요 교재에서 같은 거 이렇게 쭉 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 물건도 나오고 요거 다음에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셨네. 자, 그래서 중개 대상 물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냥 쭉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중개 대상물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제도 그다음에 보책에서 보책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손자보육 정책, 그다음에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 시험에 100% 나오거든요. 해마다 나오는 건 등록 기준도 그대로 이제 시험에 다 나온 거 그대로 늘 공부하시던 거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등록 결격사유도 시험 해마다 나오거든요. 결격사유 등록이 안 되는 결격사유 이것도요. 늘 보시던 데에서 그대로 다 출제가 되는 것이고 중개업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 자료들이 다 뜰 겁니다. 홈페이지에 다 뜰 거니까 그죠?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런 내용들 전속 100% 시험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쭉 이렇게 한번 넘겨보실게요. 쭉 넘겨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카바가 거의 다 되는데 한 세 문제 정도가 카바가 안 되는 게 나와요. 세 문제 정도가. 그래서 100점 맞겠다 하게 되면 공부량이 무지 많아지고요. 민법의 민사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집합건물법에서도 또 이제 한 문제 또 나왔거든요. 그럼 평소에 우리 예측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측지 못하는 부분 포함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것이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 이걸 다 버리시면 4개 나왔다 다 버리시고 수업 시간에 늘 했던 걸로 가지고 복습하시면 몇 점 나온다? 90점 나오고, 3개가 늘 보던 거에서 바깥에서 나왔다. 틀리라고 낸 게 3개 나왔다 그러면 몇 점 나온다? 92.5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 80점에서 90점 사이인데 꾸준히만 하시면 90점 그냥 맞는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이 정도 할게요. 네.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다 볼 수 있는 자료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정도 이렇게 요 줄 친 거 있죠? 요 줄 친 것은 커버가 안 되는 것들, 커버가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했지만은 실전에 가서는 힘드실 거라는 거. 실제가 힘드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끼고 한 서너 문제가 될 겁니다. 원래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서너 문제는 틀리라고 난이도 조절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서너 문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서너 문제를 버린다 생각하시고 수업 시간에 늘 보던 거에서 한 90점 정도는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할게요. 네, 이 정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도표 참고하시고, 자,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들어갑시다. 이제 진도 들어갑시다. 자, 진도 들어가는데 우리 1, 2월 달은 이제 기본 과정인데요. 요 기본서 위주로 할 겁니다.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은,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는 핵심 정리된 프린트 위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프린트는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나중에 또 모아가지고 3, 4월 초순, 3월 과정 때 또 한 번 할 거예요. 어쨌거나 11월, 12월 달에 했던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우리 서울대 프린트 있죠. 그죠? 그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이제 핵심으로 보시고, 암기장 개념이 있거든요. 최소한 요것은 내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겠다. 요거는 달달달 외워서라도 내가 항상 가지고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 11월, 12월 과정에 나갔던 그 프린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혹시 없으신 분들은 11월, 12월 과정에 들어가서 그 출력하셔서 고치기서 찍어서 묶으셔가지고 반복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버리지 마시고 계속 그 반복해서 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기본서 수업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4월 과정에서 또 3, 4월 과정에 또 할 거니까 불안은 하지 마시고, 절대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 2월 달은 이제 기본서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요 과목 이야기 2차 과목인데, 요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업무 및 중개 실무 과목이 굉장히 이름이 긴데 보통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령 및 실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 공인중개사법이 나오고요. 내용 다 아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잠깐 할 거예요. 제2편이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에요.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제3편이 뭡니까 하면 중개 실무,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나오죠? 총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이 제1편에서요. 보통 26개에서 30문제 정도가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여기에서 보통은 5개에서 7문제 정도. 중개 실무. 자, 실무는 우리가 사무소를 오픈했다. 오픈해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내용인데, 민법도 전문 지식 갖추시고 공시법, 세법, 등기 지적 다, 공법 다 전문 지식을 가져 자격증을 따시고 그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고 사무소 중개업을 한다는 개념이니까 타 과목들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실무에 필요한 다른 과목들을 다 시험 보시고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그래서 실무 쪽은 다른 과목들하고 다 관련성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가 5개에서 한 7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작년에는 신고법에서 개정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면적 바뀌었으니까 시험 꼭 나올 거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어쨌거나 작년에는 신고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2문제가 특이하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고법에서 9문제가 나왔고, 실무 쪽은 그대로 7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24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 그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인데 기본 개념 공인중개사법은요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합니다. 사무소를 오픈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해서 이것을 시군 구청장에 등록을 해요. 법적으로 등록하면 누가 됩니다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 되시면 중개 대상물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가 이제 토지, 건물 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3조 중개 대상물 한마디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하신 계곡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등록되느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거쳐서 일단 공인중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고 또 전문교육이 있어요. 전문교육. 그 전문교육을 교육 제도를 거쳐서 실무교육이라는 전문교육이 있거든요. 이것도 받으셔야 돼요. 실무교육. 시간까지 머릿속에 지나가실 거예요. 실무교육 시간. 몇 시간?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실무교육도 받으시고 전문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하셔가지고 요건을 갖춰서 사무소 건물도 얻어서 등록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춰도 등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등록에 결격 사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결격 사유 없었을 때는 자격증 취득해서 교육받고 사무소 건물 얻어서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의무들이 쭉 나오고요. 중개 관련되는 권리가 나와요. 권리는 일정한 보수, 복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복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이제 주요한 의무가 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윤리상의 의무, 중개계약상의 의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의무, 거래가 됐을 때 설명서 작성할 의무, 거래가 되었으니까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예치를 권고합시다. 예치 권고제도, 중개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하지마, 사기치지 마, 뻥치지 마, 초과 수수료하지 마, 매매업 하지 마, 불법 불합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하고 협력도 하지 마시고 시세 조작도 하지 마시고 불법 담합도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하지마 하는 금지행위가 나오고 위반해서 사고 쳤어요. 의뢰인에게 사고를 쳤다면 도망갑니까? 손해를 배상합니까? 배상해야죠.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도 미리 설정하더라. 그래서 보험이라도 들어라. 개인 사업자 얼마 이상, 2억 이상, 법인 사업자 4억 이상 보험 들어라. 이러한 주요한 의무 8개가 나오고 이 의무를 위반했다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다 벌칙 규정에서 다 뭐가 돼야 하면 다 처벌되는 처벌. 다 처벌되는데 행정 처분이 있어요. 행정상의 행정관청에서 하는 취소 처분, 정지 처분이 있거든요.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합니다. 등록하고 받은 등록증이 있어요.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개공일 때 뭔가를 잘못했다 하면 업무 정지, 영업 정지를 6개월까지 때릴 수 있고요. 또 중개업에 필요한 인적 설비로서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소송하고 보존 있잖아요. 그죠?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뭔가 잘못했다. 자격 정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도 있고요. 과태료 500 이하 과태료, 100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형벌이 있어요. 형벌. 제일 나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또 하나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등록도 안 한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 대상 물건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 이거 어떻게 처벌하죠? 3년 3천입니다. 법정 최고형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일 나쁜 사람 어떻게 처벌하느냐? 징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서는 3천만 원의 벌금. 자, 무등록으로 왜 등록 안 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무등록으로 했을까요? 자격증을 못 땄거나 안 땄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문 교육을 안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사무소 건물 얻을,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못 얻었거나, 그다음에 다 있는데 결격 사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결격 사유는 이유로 등록이 안 되거나, 어쨌거나 사연들은 많이 있을 텐데
무등록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면 처벌돼요. 3년 3차. 오케이. 그러면요. 이제 또 말씀드려 볼까요? 개인적으로 나는 성격이 무던한 성격인데 한 자리 앉으면 기본적으로 3년은 내가 버틸 수 있다. 한 자리 앉으면 3년은 그냥 간다. 하게 되면 공부하실 필요가 그냥 하셔도 돼요. 오늘부터 바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추운 겨울날에 3년을 그죠? 이 추운 겨울날 나이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그 고통에 비하면 그냥 차라리 한 1년 정도 공부하셔서 이제 한 10달 정도 남았네요. 그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사무소 얻어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중간에 낫겠죠. 예, 3년 가시면 굉장히 춥거든요. 자, 그래요. 자, 그럼 3년 3년 아니더라도 뭐 자격증을 빌려주고 등록증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 다 1년 1천 이하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간단한 구조고요. 요 이제 순서 그대로 중개 대상 물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조 법제적인 목적, 요것이 이제 제1장 총칙이에요. 총칙. 그다음에 등록을 위한 요건, 요것이 제2장에 나옵니다. 2장. 2장에서 시험제도, 교육제도, 정책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등록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등록하고 등록이 안 되는 결격사유가 3장. 그다음에 중개비 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또 설비를 갖추거든요. 인적 설비로서 직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직원이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 자격증이 없다 하면 중개보조원. 자, 그다음 물적 설비로서 중개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중개에 사용할 인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4장의 내용이 되고 5장에서 여러 가지 의무들 8가지의 주요한 의무사항이 5장의 내용이 됩니다. 권리가 이제 복비 얘기인데 복비하고 또 이제 실제 들어간 실비도 별도로 또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6장의 내용이 되고 이제 7장은 상호 협력으로 갑니다. 개공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 중개하기도 하고 단체 협회도 만들기도 하고요. 8장은 보충하는 보칙이라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숨은 간첩들을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준다. 군데군데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간첩,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려받거나 등록증을 빌려주고 빌려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부정하게 등록이나 등등등 간첩 꼬지르면 돈 주는데 얼마 준다? 50만 원. 그다음에 군데군데 뭐 할 때 시험 볼 때 돈 내세요. 등록 신청할 때 돈 내세요. 사무소 분사무소 설치할 때 돈 내세요. 행정 수수료 제도 돈 내라 이런 것도 나오고 보칙 바로 뒤에 9장이 이제 벌칙이 돼요. 법대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합니다 해서 공인중개법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신고하세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세요. 외국인은 더 많은 규제 받으세요. 민법의 분묘기지권, 공법의 이제 농지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대장 등기부 어떻게 봅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중개 실무 또 민사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기할 때 부동산 실명 등기하세요. 그다음에 중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업으로서 법원 경매물건 알선 대리도 할 수 있으니까 경매대에서 민사집행법, 대리업 등록할 때 대법원 규칙 이렇게 해서 전체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맨 앞부분에 제1장 총칙, 요 총칙이 이제 기본서 맨 앞부분으로 나와요. 제1장 총칙. 자, 그럼 제1장 이제 총칙으로 들어갈게요. 제1장 총칙. 자, 우리 이제 법은요, 우리나라 법은요. 자, 우리나라 법은 자, 기본 구조가 본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판택된 책이라고 해서 판택된 책이라고 해서요. 독일법이 우리나라 일제 때, 일제 침략기 때 독일법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제 침략기 때, 일제 시대 때 언제죠? 1916부터 45년이죠. 그때 일본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는데 그 일본법이 독일법을 보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독일법이 일제 때 일본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전통 예전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넘어온 전통적인 법이 아니라 외국법을 개수받은 거예요. 개수법이랍니다. 개수법.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유럽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독일법이 이제 우리 법 체계의 기본 모태가 되는데 독일법의 기본 체계가 판택된 체계예요. 판택된 체계라 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을
총칙으로 뺍니다. 총칙으로 공통되고 기본 정의는 총칙으로 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각칙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 각칙대로 쭉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각칙을 보충하는 규칙이다. 보충하는 규칙을 두고자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보칙이라 그래요. 보충하는 규칙. 그 다음에 이 각칙상의 여러 가지 뭐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다. 이걸 위반했을 때 처벌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벌칙이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은 보통 본칙이 구성됩니다. 예, 그래서 총칙, 공통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여러 가지 각각의 내용들, 그다음에 보충하는 규칙이 있다면 보칙, 그다음 위반 시 처벌했다 벌칙, 이런 식으로 본칙 구성되고, 그다음에 이 법은요 언제부터 시행됩니다는 경과 규정을 더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 이러한 법의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이 된다. 또는 공포하고 1년 후에 시행된다. 이것이 붙어 있는 규칙이다 해서 이것을 부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칙이 있고 부칙이 있는데 이 부칙에서 우리 계공 중에 한 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부칙상 계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칙상 계공인데 이 부칙상 계공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면 자격증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제1회 공인중개 시험이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치러져요. 그러니까 85년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를 보았다 안 봤다? 안 봤어요. 그래서 85년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도 부동산 중개를 했나요? 했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본칙에 따라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옛날부터 자격증이 제도가 없던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을 본칙에다가 못 넣고 부칙에다 넣어두고 있어요. 부칙제 6조 2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한다? 부칙상 계공. 그래서 계공의 종류가 본칙 기준에 본칙상 계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고 개인 사업자, 공인중개사 계공, 그다음에 자격증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인 계공.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있다 누구다? 그죠? 부칙상 계공. 요분은 자격증이 없는 분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본칙하고 부칙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인데 요 본칙의 맨 앞부분이 공통적인 규칙이다 해서 나온 것이 뭐다? 총칙이 되는 거예요. 총칙. 총칙이고요. 2장부터는 다 각칙의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8장에서 보칙이 나오고 9장에서 벌칙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독일법의 영향으로 그렇구나. 자, 그러면 맨 앞에 뭐가 나온다? 총칙. 자, 총칙으로 가봅니다. 우리 기본서 가보실게요. 자, 기본서 가보시면 맨 앞부분에 공인중개사법 총칙에서 20페이지 가시면 핵심 내용이 나와요. 20페이지, 21페이지 핵심 내용. 자, 그 다음 22페이지부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핵심 내용은 핵심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 이제 서설해서 이제 법의 성격부터 쭉 나옵니다. 법의 성격부터 나오는데 이 법의 성격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법이다. 변호사들에게 기본되는 법, 변호사법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법이 뭐다? 이 공인중개사법이고, 다만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게 되면 대한민국 백성들보다 더 특별한 우리 중개업을 하시는 분에게 적용되니까 민법하고 상법과 비교했을 때 뭐가 된다? 특별법적인 위치를 갖게 됩니다. 상법하고 비교해도요, 우리는 중개업을 하는 중개상인이거든요. 여기는 일반 모든 상인이잖아요. 그럼 상법하고 우리 공인사법을 비교해도 누가 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중개사법. 그래서 중개사법은 상법에 비교했을 때도 특별법이고 민법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법인데, 다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법이더라. 나이스 브라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중개사법은 중간법이다. 요 말은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법과 사법을 크게 나누거든요. 공사법 이분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별건 아니고. 그래서 공법 영역은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고 규제합니다. 사람 죽이지 마.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 거요.
그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한다. 그 말이죠. 이것을 공법 영역이다 하고 사법 영역은 사적 자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적 자치 영역에서 계약의 자유, 법률행위 자유 원칙,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죠.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부동산 매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것이 사법적 영역인데 그러면 중개사법은 공법 영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법 영역에 들어갑니까? 그 얘기인데 처벌하고 법대로 중개업을 하세요. 의무를 두고 위반 시에 처벌합니다. 국가가 처벌합니다. 이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우리 개공 사이에 우리 집인데요. 중개해 주세요. 첨약이 들어왔을 때 그래요. 제가 중개해 드릴게요 하고 승낙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승낙의 자유가 없으면 강제 계약이 되는데 의사 같으면 강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예컨대 교통사고 났어요. 팍 해서 팔다리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팔다리 위치 바뀌어서 겨우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는 얘기가 나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귀찮아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응급 조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세요. 청약했더니 의사가 딴 데 가세요. 승낙 거절해 버려요. 이거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됩니다. 그 강제 계약입니다. 강제 치료 계약 같은 것은 응급 환자 조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들은 중개해 주세요. 우리 집인데요. 하게 되면 청약이 들어오면 중개하기 싫어요. 다른 사무소 가세요. 할 자유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의 의무가 없잖아요. 승낙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죠? 나 컨디션 안 좋아요. 오늘 중개 안 할 거예요. 이번 달에 번 것만 해도 지금 7천만 원 벌어놨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한 3일 쉴 거예요. 나 딴 데 가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사적 자치 영역이다.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면 중개계약, 중개해주라는 중개계약 체결은 자유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적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순수한 공법 영역만 있습니까? 순수한 사법 영역만 있습니까? 둘 다를 갖고 있습니까? 둘 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둘 다를 갖고 있는 이 영역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치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냥? 중간법 이렇게 해요. 공법도 순수한 공법도 아니고 순수한 사법도 아니라 두 가지 내용을 다 갖고 있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중간 영역에 있다 해서 이것을 중간법이다. 한국에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면 이 자격증은 어디에서만 쓸 수가 있다? 한국에서만 씁니다. 국제법이다. OX. X. 이 국제법이 아니에요. 그죠? 한국에서 자격증을 땄지요. 그럼 한국에서만 공인중개사 되는 겁니다. 아, 이거 국제자격증은 참 좋겠는데 이거 쌍.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면 미국 가서도 공인중개사 하고 일본 가서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쉽게도 국내법이니까 한국 안에서만 효력이 있더라. 거꾸로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서 한국에 들어와요. 미국 자격증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쓴다 못 쓴다? 못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개를 하려면 한국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국에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법이다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법의 성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령인데요. 그죠? 국회에서 만든 공인중개사법이 있어. 법. 이것을 법률이라고도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 줄여서 법. 공인중개사법. 이것이 1조부터 51조까지 있습니다. 51조. 1조부터 51조. 자, 그리고 이제 법에서 다 규정을 못 하고요. 법에서는 큰 개념만 규정을 딱 해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위 규범에다 맡겨나가고 있어요. 위임을 해서 맡깁니다. 자, 하위 규범이 대통령 명령으로서 중개업은 이렇게 하라. 대통령 명령이 있고 또 하나가 각 부 장관의 부령이 있는데 우리를 담당하시는 부가 어디 부입니까 하면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 부령으로 중개 업무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묻게 되면 이걸 다 포괄해서 얘기할 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대통령 명령이 있고 국토부 장관의 부령이 있어요. 이걸 다 합하게 되면 법과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법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의 개념하고 법령의 개념은 같지는 않습니다. 법령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업무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더라. 대통령 명령을 뭐라고 합니다?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대요. 국토부 명령을 뭐라고 한다? 시행규칙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더라.
이걸 다 묶어서 법령이다 이렇게 하고요. 시행령은 29조, 38조까지, 시행규칙이 29조까지. 3829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묶게 되면 51개 플러스 38개 플러스 29개 플러스 다 플러스 하게 되면 118개 정도의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 외우지 마시고 뭐만 알고 계시면 됩니까? 시행령은 대통령 명령이고 시행규칙은 국토부 명령이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지요. 자, 넘어가시면 법 제정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까지만 보고 쉬었다 할게요. 자, 목적은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따로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목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또 하나가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어요. 요 법도 제1조는 뭐다? 법 제정의 목적, 국민경제 위반지. 요 법도 제1조는 뭡니까 하면 목적의 목적, 국민경제 위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목적 자체로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목적도 2년에 한 번은 시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15년 넘었어요. 그러면 원래 나온다 안 나온다? 몰라. 근데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것도 방심은 하지 마시고 요것만 단독으로 주기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이 목적 묶어서 한 문제는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언제라도 시험은 나올 수 있다. 대신에 뭐 100%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언제라도 나올 수는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인사법 제정의 목적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딱 정합니다. 중개 업무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법에 따라 저렇게 하세요. 딱 정하고 전문가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하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정해요. 정해서 무엇을 높인다? 전문성을 재고 높이는 거야. 전문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는 어떻게 되느냐? 법에 따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 딱 정해서 전문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한 쪽으로 발전 육성시켜서 전문가들이 중개하면 중개 사고가 안 날 거예요. 무등록 불법 불확하들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빌딩 막 중개하다가 중개 사고 쳤어요. 100억 200억 빌딩 날려버립니다. 날려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 질서다 문란해질 뿐더러 국민 경제 이바지가 된다는 안 되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만이 직업적으로 전문가 자격을 가져서 전문적으로 법에 따라서 중개를 함으로써 중개업을 건전한 쪽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중개 사고 안 나고 안전한 거래가 될 거니까 의뢰인들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더라. 결국은 국민 경제 전체에 이 법 자체가 이바지 되더라 하는 거.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적 보시면 되고 여기서 시험 문제 장난친다면 시험 문제 혹시라도 나온다면 포인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높인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국민 경제 이바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전문성 자리에 이제 나왔을 때 이제 공정성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공정성 뭐 이렇게 나오면 공정성을 높인다. OX, X 뭐 이렇게 돼요. 전문성. 그다음에 중개 아니라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 지바지한다. 자,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쉽게 이제 쉬었다가 그 밑에 가시면 용어의 정의 나오는데 이 용어 정의는 100%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예.